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 당신의 마음에 작은 휴식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 한 권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책은 1952년에 발표되었고 그해 퓰리처상을 그리고 이듬해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헤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인간 정신의 불굴성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소설이 불과 127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페이지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패배와 승리, 고독과 용기, 늙음과 젊음, 그리고 존엄. 헤밍웨이는 평생 간결한 문체로 유명했던 작가입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모두 걷어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그의 스타일을 빙산이론이라고 부르죠. 수면 위로 드러난 건 8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면 아래에 숨겨진 8분의 7이 진짜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노인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함께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로 떠나볼까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장 고독한 노인. 쿠바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 카리브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곳에 84일째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노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라오라고 불렀어요. 스페인어로 불운하다는 뜻이죠. 마을 사람들 눈에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그를 지나치며 비웃었고 나이 든 어부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 헤밍웨이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늙었다. 작은 배를 타고 멕시코 만류에서 혼자 고기를 낚았는데 이제 84일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자 부모가 노인을 명백히 살라우, 즉 최악의 불운이라고 말했고 부모의 명령으로 소년은 다른 배로 옮겨갔다. 산티아고의 돛은 밀가루 자루 조각들을 기호 만든 것이었어요. 말아두면 영구적인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죠.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 햇빛에 그을려 갈색 반점들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낚싯줄로 생긴 깊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달랐어요. 그 눈은 바다처럼 푸르고 명랑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산티아고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몸은 늙고 초라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젊고 강했던 거죠. 매일 저녁 소년 마놀린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부모가 금했지만 소년의 마음은 여전히 노인과 함께 바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소년은 노인이 5살 때부터 함께 고기를 잡으며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거든요. 그들은 함께 앉아 야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위대한 조 디마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죠. 디마지오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였는데 발꿈치에 뼈가 박힌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선수였어요. 디마지오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겠지 라고 노인은 자주 말했습니다. 그에게 디마지오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존엄을 잃지 않는 인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낚시 도구를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티아고 선생님, 내일은 함께 나가요. 저는 여전히 많은 걸 배워야 해요. 하지만 노인은 고기를 저했어요. 아니다, 마놀린. 너는 운 좋은 배에 있어야 돼. 나는 살라우야. 그 말엔 자존심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저녁이 되면 노인은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예수 성심상과 죽은 아내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오래되어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노인은 그것을 벽에서 내렸다고 해밍웨이는 썼죠. 노인은 신문지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사자들의 꿈을. 그는 더 이상 폭풍도, 여자도, 큰 일상도, 큰 물고기도, 싸움도, 힘겨루기도, 아내도 꿈꾸지 않았다. 이제 그는 오직 장소들과 배당의 사자들만을 꿈꾸었다. 사자들은 저녁 무렵 해변에서 새끼 고양이처럼 놀았고 그는 마치 자기 침대를 보듯 그들을 사랑했다. 이 사자들은 노인이 젊은 시절 아프리카 연안을 항해하던 때 본 것들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노인에게 젊음과 힘, 자유의 상징이었죠. 늙고 지친 몸이지만 꿈속에서만큼은 여전히 그 사자들과 함께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장 85일째 되는 날 새벽. 85일째 되는 날 새벽, 노인은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시계가 없었지만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본능이었죠. 그는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소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손에는 커피가 담긴 캔이 들고 있었죠. 일어났구나, 소년이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지. 하지만 어둠 속에서 너를 깨우고 싶지 않았단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야구 경기 결과, 오늘의 날씨, 그리고 바다의 상태에 대해서요. 오늘은 행운의 날이 될 거예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85일째니까. 노인은 미끼를 챙겼어요. 소년이 미리 준비해둔 정어리와 참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가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걸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밍웨이는 묘사했죠. 해변에서 소년이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산티아고 선생님. 잘 있어라, 마놀린. 오늘은 큰 놈을 잡아올 테다. 노인은 혼자서 노를 저었습니다. 작은 항구를 벗어나자 다른 배들의 등불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해안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달랐어요. 그는 더 먼 바다로,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누가 아나,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르지. 그는 노를 저으며 바다를 느꼈습니다. 바다의 냄새, 바다의 소리, 바다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친숙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고 노인은 그 예쁨에 감탄했습니다. 바다는 참 아름답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잔인할 수도 있지.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엘마르, 남성으로 부른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항상 바다를 라마르, 여성으로 생각해. 은혜를 베풀거나 거부하는 그건 바다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말엔 노인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바다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본 거죠.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다의 본성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노인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른 배들은 이미 점처럼 작아졌고 육지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바다 위를 날아가는 새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햇빛과 바람. 그 모든 것이 그의 동반자였으니까요. 3장. 깊은 바다의 손님. 노인은 4개의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각각 다른 깊이에, 정확하게 계산된 위치에 말이죠. 4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그의 경험이 모두 녹아 있었어요. 아무도 나만큼 잘 준비하지 못해,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만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정오쯤 되었을 때 날치 한 마리가 물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뒤로 돌고래가 쫓아왔어요. 노인은 날치가 좋았습니다. 바다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으니까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아. 그냥 날치지.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0패덤 깊이에 있던 낚싯줄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노인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라.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어요. 노인은 줄을 잡으려 했지만 줄은 손가락 사이로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군. 노인은 재빨리 줄을 등에 걸쳤어요.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적당한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물고기는 계속 헤엄쳐 나갔어요. 배를 끌고 말이죠. 북서쪽으로 점점 더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날 잡았어. 노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하지만 그는 웃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온 것만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물고기는 지치지 않았어요. 꾸준하고 강력한 힘으로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줄을 등에 걸친 채 버텼어요.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손에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줄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물고기야,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미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다른 배들은 하나둘 보이지 않았고 육지도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거대한 바다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물고기와 함께. 좋아,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너와 나. 그 말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4장 첫 번째 밤, 고독과의 대화. 해가 졌습니다. 바다는 점점 어두워졌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여전히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등은 뻐근했고 손은 쥐가 났지만 그는 참았어요. 소년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소년이 있었다면 물을 내 손에 부어주고 밧줄을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혼자 분연하는 것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와 이야기했고 그전에는 라디오를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바다와 물고기와 대화했습니다. 물고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이 참 역설적이에요. 사랑하지만 죽여야 하고 존경하지만 싸워야 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요? 우리 다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워야 하니까요. 노인은 물고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녀석일까? 틀림없이 거대한 말린일 거야. 어쩌면 내 배보다 클지도 몰라. 그 생각이 그를 흥분시켰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물고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9월의 바다는 쌀쌀했어요. 노인은 밀가루 자루를 어깨에 걸쳐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는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북극성, 오리온자리, 그리고 은하수. 모두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 별들은 내 형제들이야. 그리고 이 물고기도 내 형제지. 그런 다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죽여야 한다. 깊은 밤에 노인은 졸음을 싸웠어요. 만약 잠들면 줄을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 차려 노인, 아직 멀었어. 그는 디마지오를 생각했어요. 디마지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는 발꿈치에 통증이 있어도 최선을 다했지. 나도 그래야 해. 그 생각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어요. 새벽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하룻밤을 버텼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좋아, 이제 둘째 날이 시작되는구나. 5장 둘째 날, 고통의 깊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제대로 봤어요. 피투성이었습니다. 줄이 살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괜찮아. 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왼손이 쥐가 났어요. 손이 오그라들며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한데 노인이 손을 펴라고 애썼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손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아, 제발 펴져라. 부탁이야. 나는 너 없이는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바닷물에 손을 담가 마사지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고 나갔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너도 지치고 있구나. 나도 지치고 있지만 나는 인간이야. 너보다 영리하지. 정오쯤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배의 돛대에 앉았어요. 아주 작고 지쳐 보이는 새였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 노인이 말했어요. 얼마나 먼 곳에서 왔니? 육지에서 왔니? 새는 대답 대신 지적이었어요. 쉬어가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을 빌어줘. 나도 너처럼 지쳐 있거든. 새는 잠시 쉬다가 날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새들은 우리보다 힘든 삶을 살아. 물론 도둑고양이들과 매들을 제외하고. 왜 저런 섬세하고 가느다란 새들이 바다처럼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노인에게는 위안이었어요. 자신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노인의 등은 타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통은 배 앞쪽에 있었고 지금 움직이면 줄을 놓칠 수 있었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때 물고기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갑자기 줄이 왼쪽으로 당겨졌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그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물고기도 지쳐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좋아, 물고기야.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구나. 결국 너는 올라와야 할 거야. 하지만 그 원은 엄청나게 컸어요. 물고기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헤엄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다가왔어요. 노인은 극도로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죽어도 이 줄을 놓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 사자들을 꿈꿨어요. 아프리카의 긴 백사장, 해질 때 황금빛 하늘 아래 뛰노는 사자들. 그 꿈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내 안에는 여전히 사자가 살고 있어. 6장. 셋째 날 결전의 순간. 새벽쯤 노인은 물고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올라와. 천천히 올라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인은 물고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등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보라색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하느님, 노인이 숨을 멈췄어요.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청새치였어요. 배보다 길었고 아마도 500kg은 나갈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보라색과 은색이 섞인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긴 주둥이는 야구방망이만큼 길었고 눈은 고요하고 초연해 보였습니다. 형제야, 노인이 말했어요.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 순간 물고기가 갑자기 수면 위로 솟구쳤어요. 거대한 몸이 완전히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햇빛이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빛났어요.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마치 신의 창조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고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느님, 이 물고기를 죽이는 건 죄야. 하지만 그래야만 해. 나도 살아야 하니까. 물고기는 다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지쳐 있어요. 원을 그리는 속도가 느려졌고 수면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모든 힘을 다해 줄을 당겼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물고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배 옆에 있었어요. 노인은 작사를 들었고 손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아껴 물었어요.
물고기가 배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작살을 힘껏 던졌어요. 작살은 물고기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정확히 심장을 찔렀습니다. 물고기는 잠시 요동쳤어요. 꼬리를 치며 물을 튀었고 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은색 배가 햇빛이 반짝였어요. 끝났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작살줄을 풀고 물고기를 배에 묶었습니다. 너무 커서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 없었거든요. 노인은 잠시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죽였다는 슬픔과 자신이 해냈다는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용서해다오 물고기야.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노인은 돛을 올리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는 배 옆에 웅장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노인이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84일간의 불운이 끝난 거였습니다. 7장 상어들의 습격. 1시간쯤 지났을 때 노인은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상어였습니다. 커다란 청상아리였어요.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온 거였죠. 상어는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안 돼. 노인이 말했어요. 상어는 물고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커다란 입으로 물고기의 꼬리를 물어뜯었어요. 노인은 작살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어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작살을 상어의 머리에 꽂았어요. 상어는 쓰러지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작살은 상어와 함께 사라졌어요. 젠장, 노인이 말했습니다. 작살을 잃어버렸어. 그는 물고기를 봤어요. 이미 큰 살점이 뜯겨 나갔습니다. 피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더울 거야. 노인이 생각했습니다. 이 피 냄새를 맡으면 더 많이 올 거야. 그의 예감은 맞았어요. 1시간 후 2마리의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갈고리 상어들이었어요. 작고 빠르고 흉포한 놈들이었죠. 노인은 칼을 들었습니다. 노의 끝에 칼을 묶어서 긴 창처럼 만들었어요. 상어들이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노인은 하나를 찔렀지만 다른 하나가 물고기를 물어뜯었어요. 이 못된 놈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상어들은 이미 많은 살점을 가져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상어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피투성궜고 어깨는 탈골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그가 말했어요. 이 말이 바로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죠. 밤이 되었습니다. 상어들의 공격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노인은 칼마저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와 키자비봉 뿐이었어요. 그는 그것들로 상어들을 내리쳤습니다. 와라 갈라노스들아, 와서 가져가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녘 마지막 상어떼가 몰려왔어요. 노인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상어들이 물고기를 완전히 뜯어먹었어요. 이제 남은 건 거대한 뼈대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상어들이 나를 이겼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나를 이긴 거야. 나는 너무 멀리 나갔어. 우리 둘 다 파멸했지.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물고기를 잡았어.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야. 8장 귀환 그리고 남은 것. 새벽이 밝았을 때 노인은 마을 항구가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그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팠어요. 손, 등, 어깨, 다리.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배를 정박했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돛대를 어깨에 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돛대를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5번이나 쉬어야 했어요.
마을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갔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그는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팔을 펼쳤어요.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로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자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긴 백사장, 석양이 지는 사이로 사자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고 강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은 그 꿈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늙고 지친 몸이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젊은 사자처럼 강했으니까요. 10장 관광객들과 오해. 그날 오후 테라스에 있던 관광객 여자가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거대한 뼈대를 봤어요. 저게 뭐죠? 그녀가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티브론, 상어요. 웨이터가 대답했어요. 설명하려고 애쓰는 투였습니다. 몰랐어요. 상어가 저렇게 아름다운 꼬리를 가졌는지. 그녀는 물고기와 상어를 혼동했던 거예요. 그 거대한 뼈대의 진짜 의미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심장해요. 해밍웨이는 이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요. 관광객에게 그건 그냥 물고기 뼈였지만 산티아고에게는 3일간의 사투, 고통, 존엄, 그리고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과 물고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과 인생의 싸움이에요. 산티아고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상어들에게 빼앗겼죠.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건 뼈대뿐이었어요. 그럼 그는 패배한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비록 몸은 파괴되었지만 정신만큼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어요.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패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바다 위에서 보이지 않는 물고기와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저마다의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도 산티아고처럼 결국 뼈대만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간신히 손에 넣었는데 다시 빼앗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산티아고가 물고기를 대하는 태도를 기억하세요. 그는 물고기를 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형제라고 불렀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존경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어른의 자세 아닐까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들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 물고기는 노인을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노인의 정신까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상어들은 물고기를 빼앗을 수 있었지만 노인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파배하지는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자의 꿈을 기억하세요. 노인은 늙고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젊은 사자들의 꿈을 꿨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실패를 거듭해도 우리 내면의 사자는 여전히 강하고 자유로워요.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가는 고독 속에서 쓴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 이 말이 바로 산티아고의 여정과 같아요.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소년 마놀린이 다시 노인과 함께 바다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희망을 상징해요.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마놀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어줄, 우리의 가치를 믿어줄 누군가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마놀린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함께 읽은 책 노인과 바다. 127페이지의 짧은 이야기지만 인생 전체를 압축한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파도 앞에서 지쳐있는 분이 계신가요? 84일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나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상어들에게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인가요? 괜찮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을 기억하세요. 그는 파멸당했지만 패배하지 않았어요. 뼈대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의 존엄은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자의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살라우, 불운한 사람이라고 부르더라도 여러분은 85일째에도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만의 거대한 물고기를 만날 겁니다. 설사 그것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과 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힘든 날에는 이 말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의 사자를 깨우세요. 여러분의 바다도 오늘보다 조금 더 잔잔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